안녕하세요. 언어제 알사박 정철입니다. 우선은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16년 동안 대학병원이나 재활전문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이라든지 마비말장애라든지 이런 어떤 뇌손상으로 인한 의사소통장애를 언어치료를 해왔고, 지금은 화상으로 이러한 뇌손상 환자분들을 언어재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정철신경언어재활의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어떤 언어 장애가 왔을 때 가족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실어증이라는데 실어증이 뭐지? 그럼 보호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굉장히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그리고 실어증이 무엇인지 가족으로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를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간단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 유튜브가 처음이라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실어증이라는 것은 뇌졸중이나 뇌출혈 또는 기타 뇌손상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해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말하기라든지 아니면 읽기라든지 쓰기라든지 어떤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능들이 어려움을 보여서 말하는 거나 어떠한 대화하는 거에 어려움을 보이는 걸 바로 실어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실어증 환자분들은 말을 다 잃어버린 거냐, 이제 말을 못하냐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손상 부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떠한 말을 할 때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능들이 약간 내 손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보이는 거지, 말을 절대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언어 재활 수업을 통해서 그런 나의 잔존하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또 언어 재활의 또 포커스이긴 하죠. 그래서 절대 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실어증의 종류는 총 8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호자분들은 2가지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표적으로 그 2가지가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해는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해는 좀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게 너무 안 돼요. 그런 환자분들을 바로 말하기 어려운 실어증이라고도 하는데, 이따 말씀드릴 건데 말하기 어려운 실어증이라는 분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은 되게 유창하게 잘해요. 되게 잘하는데 도통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는 게 어려운 또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젠 이해가 어려운 실어증인데, 그래서 크게는 말하는 게 어려운 실어증과 이해가 어려운 실어증, 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만약에 우리 가족분들 실어증이 보이는 환자분들이 그럼 우리 이 대상자분은 어떤 부분의 실어증이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겠죠. 그걸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간단한 대화는 조금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인사조차 말하기 어렵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막히고 어려워하고 버벅대고 발음이 다 틀리고 이렇게 좀 말하는 걸 포커스가 좀 더 어려운 환자분들을 아까 산출이 어려운 실어증, 다시 말해서 브로카 어페이지아라고 합니다.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종류가 좀 4가지 정도 나눠지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는 어느 정도 하지만 말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를 브로카 실어증이구나 아니면 브로카 타입이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말은 되게 유창하게 잘해요. 근데 이해는 도통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말하면서도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대화할 때 엉뚱한 말로 빠지는 그런 또 증상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해가 어려운 실어증, 다시 말해서 베르니케 실어증 아니면 베르니케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 베르니케 타입처럼 약간 말은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지만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을 바로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환자분들은 임상 경험상 보면은 조금 화가 많고요. 또 치료에 대한 거부가 조금 많아요. 내가 왜 이 치료 받아? 나는 멀쩡한데. 하면서 그렇게 좀 약간 난폭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베르니케 타입의 실어증 분들이. 근데 그거는 우리도 미국에 가면은 나는 말은 잘하고 상대방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답답하고 짜증이 나죠. 똑같이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왜 이런 치료를 받아야 돼? 라고 있기 때문에 좀 짜증이 조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이렇게 실어증이 좀 나눠진다면 이해를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그냥 보통 보호자분들은 대충 말은 알아듣는 것 같아요 라고 치료실에 올 때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막상 평가해보면 이해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해를 확인할 때는 예아니오를 이용해서 이해를 한번 확인하면 좋아요. 그래서 밥 먹었어? 예 아니요. 내가 누구누구야? 그래서 예 아니요. 그래서 대답을 해서 말을 하는 게 좋고, 여기서 확인하는 방법에서는 입을 가리고 해주는 게 도움이 되긴 해요.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는 입을 가리지 않고 입을 보여주면서 말을 해줘야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확인할 때는 입을 가려서 오로지 귀로만 듣고 과연 그거 말을 순수히 이해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말 속도도 굳이 너무 천천히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정상 말 속도로 했을 때 얼만큼 이해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보자면, 우리가 밥이 있고 숟가락이 있어요. 숟가락 주면서 밥 먹을 수 있자, 밥 먹자 라고 했을 때 대답했어요. 그러면 밥 먹자를 이해한 걸까요, 과연?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밥이 있고 숟가락 주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밥 먹자는 거구나. 알았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히 말이 아니라 환경적인 어떠한 힌트를 얻어서 그냥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말로만 전달했을 때 이해력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질문 예시가 있는데, 뭐 밥 먹었어? 여기가 병원이야? 내 이름이 누구누구야? 했을 때 예 아니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이가 불에 잘 타? 밥 먹기 전에 이 닦아? 이렇게 이런 질문들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듣던 그냥 대화가 있고, 조금 더 그 문장에 집중을 해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부분은 조금 더 쉬워할 수가 있을 수가 있겠고, 뒷부분은 조금은 어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난이도 조절은 내가 일상적으로 많이 들었던 문장인지,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이 들은 문장을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문장을 잘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지만 정답을 알 수 있는 건지, 그걸로 난이도를 정해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해가 어느 정도예요? 기본적인 대화는 이해하는데 조금 문장이 길어지거나 조금 복잡해지면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확인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안이어를 통해서 이해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는 말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우선 말을 확인할 때는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은 우리 환자분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상태로 말을 하는지 우선 좀 관찰해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발음의 초점보다는 말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했는데 샤워라고 했으면 말을 못해요. 이게 아니라, 만약에 사과라고 했는데 따가 뚜더다가 뜨거 이런 식으로 말을 틀리게 하거나, 아니면 말을 되게 엉뚱하게 하거나 전혀 그 의미와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이렇게 말에 초점을 둬서 말을 잘하냐 못하냐로 봐야 돼요. 아까 말했던 사과를 샤워 이렇게 한 거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근육에 힘이 없어서 발음이 명료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발음이 명료하지 않는 것과 말이 어려운 거는 다르기 때문에, 발음보다는 이 말에 대한 이 포커스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냐 못하냐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떠한 대화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고 자유롭게 그 그림을 말해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되긴 해요. 왜냐면 그 눈에 보이는 자극을 내 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말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정확하게 그 환자분의 말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그냥 단어로만 얘기하는지, 아니면 이거 저거 이거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 위주로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아이들 옹알이처럼 웅얼거리지 말을 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말하는 정도 어느 정도네 라고 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말할 때 또 하나의 테스트 볼 게 노래를 부르는 건데, 우리가 노래가
과연 말하는데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노래 부르는 거는 우리가 운의 기능을 빌려서 이 멜로디의 영향으로 인해서 노래를 따라 나오는 건데, 우리도 보면은 팝송 같은 거 들으면은 정확하게 가사는 기억 안 나지만은 많이 들었던 멜로디는 나도 모르게 가사가 흥얼거리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보다는 멜로디의 도움으로 말을 했을 때 얼마나 구강이나 혀와 이 체계가 얼마나 발음하는데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아리랑을 부르는데, 아리랑을 부르는 게 뭐냐면은 아리랑이 반복구가 많아요. 아리랑 아리랑 이런 식으로 반복구가 많고 또 친숙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과 무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환경적인 요인이 뭐냐면, 교육력이 누구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누구는 석사까지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또 이런 어떤 교육력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과 무관하게 누구나 부를 수가 있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아리랑을 통해서 노래를 잘 나오나 못하나를 보는 건데, 이 노래도 잘한다 못한다 라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노래를 완벽하게 부를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노래는 좀 부르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 단어 정도만 조금 들리는 정도다. 아니면 세 번째로는 멜로디만 흥얼거리고 전혀 이 가사를 잡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봤을 때 우리 환자분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보호자로서 접근을 하면 좋은지를 차후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따라 말하기도 한번 시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 말하기는 왜 하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한 거를 문장을 만들고 문장의 발음을 다 조율해서 자, 혀와 입술을 이렇게 움직여 딱 내렸을 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어떠한 힘듦을 조금 덜어진, 그냥 단순히 귀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떤 생각 없이 바로 운동체계로 넘어왔을 때 이 혀와 운동체계가 얼마나 잘 잡히는지, 또는 따라 말하기 길이에 따라서 짧게 단어 정도만 따라 말하는지 아니면은 길게 문장까지 기억해서 따라 말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언어 능력을 또 체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한 대로 따라 말하기는 청각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단어에 대한 운동 조절하겠죠. 혀를 어떻게 뒤로 가, 입술을 다물어, 이런 식으로 운동 조절하게 되고 그 명령을 딱 내려서 구어를 산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느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따라 말하기를 했을 때 정확도나 그다음 따라 말하기 할 때 그 길이나 그 따라 말하는 그 문장의 복잡성에 따라서 언어 재활의 난이도가 달라지고 그 수업의 디자인이 어느 정도 구성이 잡힐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말하기가 잘 돼야 나중에 좀 내 생각이 조금 올라오고 인지가 올라왔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한 그것만 올라온다면 그걸 운동체계로 바꿔서 조절해서 발음을 계획하고 입 밖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본 응의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따라 말 능력을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다 따라해봐, 이것 따라해봐, 이것 따라해봐 하면 되냐? 그것보다는 따라 말하기도 난이도별로 조금 시도를 해보면 좋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 이건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헬리콥터, 이건 어때요? 조금 어렵죠? 아이보다는. 왜 어렵다고 느껴지죠? 바로 혀와 입술의 움직임의 복잡도가 더 많아지고 또 아이보다는 헬리콥터가 음절수가 많기 때문에 더 기억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들은 단어의 복잡도나 길이에 따라서 난이도가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세분하게 나눌 수가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움직임이 단순하지만 의미가 없는 따라해봐, 오 따라해봐, 오 따라해봐, 오 이 따라해봐, 이런 식으로 단순한 움직임, 입모양만 움직였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따라 되는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좀 된다 그러면 의미가 있지만 심플한 단어,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 뭐 오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유 이런 식으로 모음으로 시작해서 시작이 조금 심플하겠죠. 아니면 조금 음절수를 길게 해서 이발소, 어머니, 아버지, 이쑤시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복잡도를 글자 수를 늘려서 복잡도 늘려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따라할 수 있겠다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그 앞에 좀 더 복잡도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자음을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코, 밤, 해바라기, 그 다음에 뭐 잠수함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음을 넣고 받침이 있고 음절수가 길고 그 다음에 좀 더 잘 되면은 배고파요 일상적인 바라문이라고 하거든요. 배고파요, 화장실에 갈래요, 뭐 아파요, 그 다음에 어디에요 이런 식으로 바라문을 한번 해보고 그것보다 좀 길게 해보고 아니면 더 복잡할수록 나중에는 우리 가족은 내가 빨리 완쾌되기를 바란다 따라해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긴 문장을 다 기억을 해야 되고 그 기억한 걸 소리화 시켜야 되고 소리한 걸 운동 조절해서 정확하게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한번 했을 때 어느 부분에 좀 걸리네 어느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네라고 해서 그거를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이것 따라해봐 저것 따라해봐 이것 따라해봐 이거보다는 좀 이렇게 난이도를 몇 가지를 나눠서 한번 따라해봐 해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보호자로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따라 말하기 같은 경우는 물론 환자마다 그 단어가 얼마나 친숙한지 아니면 그 단어를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시설 쪽 뭔가 어떠한 시설하고 뭐 만들고 하시는 직업이 있으신 분은 예를 들어 도라이버라든지 이런 어떠한 뭐 벤치라든지 이런 어떤 단어들은 되게 친숙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쉬울 수 있지만 또 아닌 사람들은 그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숙도와 사용 빈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행증이나 마비말장애, 근육의 마비로 인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 이런 추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산출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학적으로 들리는 길이나 이런 복잡수에 따라서 능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 말하는 단어를 선정할 때도 조금 일상적으로 많이 보는 단어를 따라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잘 안 들어봤던 아까 했던 잠수함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일상적으로 잘 들어보지 않았던 단어들도 골고루 좀 넣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 말하기가 잘할수록 좋을수록 산출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힐 수가 있구나. 만약에 문장을 말쓰면 어느 정도 문장 정도는 기억을 하고 그거를 명령 체계에서 말할 수는 있구나.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좀 올라오고 조금 더 인지가 올라오면 어느 정도는 말할 때 이어질 정도 말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이름대기입니다. 이름대기는 사물에 보이는 거를 인식하고 그거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사물을 범주화해서 그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철자와 소리를 생각해서 운동 계획을 하겠죠. 운동 계획을 한 다음에 입 밖으로 산출하게 되는 게 바로 이름대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한번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볼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이름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서 어떻게 돼요? 뾰족하고 어디에 쓰는 도구고 그 다음에 이 쓰는 도구를 약간 잉크가 달려있는 이 플라스틱의 재질의 이거를 우리는 볼펜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그 볼펜이라고 나온 것들을 비읍, 오, 리을, 피읍, 에, 니은 철자화 시켜서 그 소리가 비읍, 오, 리을이 합쳐지면 볼이라는 소리를 나오고 그 다음에 피읍, 에, 니은 하면 펜이라는 소리가 나와서 볼펜이구나 라는 소리를 만들게 되고 자 입술을 붙이고 입술을 오므린 다음에 혀를 올려 이렇게 운동 개그를 하게 되고 입 밖으로 볼펜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대기도 굉장히 우리가 얼만큼 환자분이 그 단어를 얼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걸 얼만큼 소리화내는지 그 소리화내고 나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작정 보호자분들이 말이 안 되니까 그림 카드를 막 사서 아니면 사물 보서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 이름이 뭐야? 자, 이거 말해봐. 이거 말해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뇌를 조금만 다치거나 아니면 뇌가 조금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뇌가 좀 쇠퇴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단어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단어를 이름대는 단어 이름대기 같은 경우는 뇌 기능이 조금만 떨어져도 가장 먼저 어려움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간단하지만 가장 환자분들은 어렵고 힘든 과제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거 뭐야? 자, 카드 봐. 이거 말해봐야지. 이거 말해야지. 이건 뭐야? 이렇게 이름을 강요한다면 아마 나중에 입을 닫아버릴 수 있고 가족하고는 대화를 또 안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공부하자. 가족 만약에 보호자분이 와서 같이 공부하자 했을 때 싫다고 때려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진짜 정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대기가 말이 안 나온 데서 무조건 카드를 들이밀어서 말해봐 하는 거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그게 만약 커지면 언어 재활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떠올리고 그 단어를 보고 단어를 떠올리고 소리화 시켜서 그 소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을 계획하고 그걸 말로 해야 되는 이 복잡한 뇌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름대기를 할 때는 조금 그런 것들은 약간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대기를 만약에 확인할 때는 이 단어 말했다. 이 단어 못했다. 이렇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물을 보고 이 사물을 유사하게 말했는지, 예를 들어 사과를 자과, 이것도 유사하게 말한 거죠. 이게 유사하게 말했는지, 아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사과를 보고 이거 빨갛 먹는 거 이거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는지, 아니면 아는 것 같은데 엉뚱한 말, 이거 연필이잖아, 이거 빨갛고 연필, 이렇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지, 아니면 보고 전혀 모르는지, 이렇게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세밀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말해봐. 사과 말해봐. 왜 못해? 못했네. 이게 아니라 못했다면 어떻게 못했지? 어디까지는 유사하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호자분이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상태를 관찰하고 그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주의해야 될 때는 무작정 그림카드를 내밀면서 이거 말해, 이거 말해봐, 이거 말해봐. 우선은 그렇게 하지는 말자. 물론 치료에 있어서 언어 재활을 하면서 이젠 그런 그림카드를 보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난이도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해야죠. 하지만 처음부터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그림카드를 내밀어서 말해 라고 하는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을 못한다 그래서 아이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말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좀 어렵다 그래서 너무 아기처럼 우쭈쭈 이렇게 아이처럼 상대를 이렇게 대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말이 안 되니까 면회를 왔을 때 모든 걸 시험 치듯이 자, 어느 정도 말 나오는지 볼까? 인사 한번 해봐. 그 다음 이거 뭔지 말해봐. 나 누구지? 나 누구야? 말해봐. 이렇게 모든 것을 시험 치듯이 테스트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상처받아요. 환자분들도. 그래서 대화를 그냥 할 때는 대화만 하시고 공부를 할 때는 공부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걸 좀 나눠줘야 환자분들도 가족들과 좀 더 편안하게 자꾸 틀려도 말을 자꾸 내뱉으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말을 좀 안 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나중 되면 가장 잘하는 응, 아니, 저거, 응, 이것만 자꾸 해서 넘기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조금 주의해주면 좋고, 그리고 만약에 대화할 때는 짤명시를 기억해 주세요. 짤명시가 뭐냐면 짧고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말을 해주는 거죠. 대화할 때는. 그래서 짧게 보고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다음 말을 할 때는 짧게 나눠서 들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는 짤명시 요거를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는 우리 환자분이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산출이 어렵다. 어떤 위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테스트를 몇 개 했을 때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산출이 더 어려운 브로카 타입의 어떤 실어증이다라고 파악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크게는 세 가지로 한번 제가 나눠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아까 노래를 부를 때 노래는 좀 완벽하게 나와요. 근데 단어 정도는 정확하게 또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길게 할 때는 조금 어려워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보면은, 그렇다면 바라문을 먼저 따라 말하도록 많이 시키는 게 좋아요. 바라문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장실 갈래요? 배고파요? 어디에요? 누구세요?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화체 있죠? 대화체를 듣고 따라하도록, 단어보다는 길고 문장보다는 짧은, 그래서 그 발화체를 듣고 따라하도록 해주면 좋아요. 따라할 때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이제는 공부죠. 공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가리고 정상 속도로 안녕하세요 따라해봐. 이런 식으로 화장실에 갈래요 따라해봐. 이런 식으로 입을 가리고 정확한 속도로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어절 정도 길이부터 조금 잘 되면은 이어절이라면은 뭐 명사, 동사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어절로 뭐 바지를 입어요, 밥을 먹어요, 이런 식으로 이어절로 해주면 좋으면 됐고, 그게 좀 잘 된다 그러면 3어절로 따라 말을 시켜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럼 따라 말하기만 시키나요? 라고 궁금할 수가 있겠는데, 따라 말하기도 시키지만 읽기도 그 정도 나이대로 똑같이 읽도록 해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무작정 긴 거 이거 저 막 이렇게 모든 거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난이도를 딱딱 정해서 자극을 주면 훨씬 더 환자분도 부담 없이 내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적은 동사를 고정하고 명사를 변경 산출 유도라고 적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딱 정형화된 밥 먹어요 이렇게 하면 밥 먹어요 고착이 돼서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사를 먹어요라고 한 다음에 포도 먹어요, 수박 먹어요, 밥 먹어요, 고기 먹어요, 이런 식으로 명사를 바꿔서 이 고정된 동사 앞에 보고 명사를 자꾸 바꾸게 해서 이 문장의 변형에 따라서도 혀와 입술이 정확하게 잘 움직여주고 산출도 정확하게 잘 연결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줘보자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동사까지 다 바꿔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동사를 딱 고정하게 해서 뭐 고파요, 배 고파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먹어요면은 밥 먹어요, 수박 먹어요, 이런 식으로 명사를 변경을 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조금 더 부담 없이 접근을 했을 때 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잘 과제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노래는 조금 중간중간 단어 내뱉으면서 좀 흘러나오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단어 정도에서 좀 따라 말하기가 조금 틀려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은 돼요. 유동 상태다. 이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입을 가리고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주로 두 글자부터 세 글자, 네 글자, 글자 수를 변형을 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먼저 조금 따라 말하게 시키고 점차 글자 수를 늘려서 이 따라 말하는 기억과 산출 양을 조금 늘려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일상 짧음을 아까 말했죠. 배고파요, 누구세요, 화장실 갈래요, 쉬 마려워요, 이런 식으로 일상 발화문을 짧은 거 위주로 한 번 더 유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아까 보여줬던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 제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그림 카드를 보고 얘기시켜 보세요. 이거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커스가 뭐예요? 이해는 어느 정도 되지만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산출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 재료가 아니라 그냥 따라 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읽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간단한 재료를 통해서
환자의 난이도별로 어떻게 자극을 주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이제 그림 카드를 얘기해 보세요는 뺀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래가 전혀 못해요. 멜로디만 흥얼거려요. 그리고 단어 정도 다 틀려요. 그리고 틀리는 빈도도 많고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노래가 전혀 안 되니까 멜로디를 넣어서 좀 소리를 끌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노래부터 입모양을 보면서 유도를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했을 때 그 목소리를 녹음해서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줘 보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면 노래가 전혀 안 나오고 멜로디만 나오고 단어 틀리는 분들은 내 말이 어떻게 말했지라고 본인 목소리로 본인이 들었을 때 훨씬 더 그 소리에 대한 인지력과 판별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럴 때 녹음해서 이렇게 노래 불렀어, 이렇게 말했어 라고 녹음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과제를 조금 하나 넣어주면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따라 말하기나 뭐 이름 시킬 때는 가족 이름, 나 이름이 뭐 김철수지, 한번 나 이름 불러봐 줄 수 있어? 김철수 한번 해줘. 이렇게 어려울 때는 여기서 약간 멜로디를 넣는 거예요. 김철수 이런 식으로 이름에 멜로디를 넣어서 좀 유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이름이라든지 또 그 대상자분의 친근한 단어들을 이용해서 멜로디를 넣어서 이용해보고 그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멜로디를 빼고 단어를 하고 그 다음에 잘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절 단계로 넘어가서 발화체를 좀 유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큐도 큐라고 하는데 힌트도 처음에는 입을 가리고 시켰을 때 어려워하면은 이제 입을 보여주고 나서 따라 말하기 시키고 만약에 입을 보여주고 잘 말해요. 그리고 입을 가려요. 가리고 따라 말하기 시켰을 때 잘 나오면 이제는 좀 길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보여주는 거와 안 보여주는 것도 난이도 조절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 실어증이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 그리고 이런 실어증으로 인해서 어떤 실어증인지를 좀 분류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 분류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해주면 좋을까 보호자 입장에서 가장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았는데 이해가 많이 되셨기를 바래요. 물론 더 딥한 거고 더 깊은 거는 언어 재활사를 만나봐서 그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호자로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좀 알고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싸우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언어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가장 저는 이 강의의 포커스고 제가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런 도움으로 어떻게 우리 환자분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므로써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